전우책의 출발 새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우책 변호사입니다. 대선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정신없이 뉴스가 쏟아져 나온 1년이었죠. 박근혜 정부 1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일각에선 부정선거다, 대통령은 사퇴하라며 대선 불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저리 타임이 이렇게 긴 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살기가 좀 편해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어렵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그걸 국민들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테니 답답한 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선 1주년을 맞아서 1, 2부에서 특별 대담을 꾸몄습니다. 보수 진보 양측의 대표 논객 두 분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합니다. 국민대 홍승걸 교수, 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이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입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순차적으로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최근 칠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역시 보수 진보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전우책의 출발 사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윤서 살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예,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문들 다 통상임금 문제로 다 맞습니다. 도배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뉴스가 우리 경제계와 노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뉴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합시다. 이제 대선 1년 맞이했는데 오늘 또 우리도 특집을 하나 하죠. 정치 분야 10대 뉴스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안 그래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어떤 거죠?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정부 출범, 그러니까 취임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2월 25일에 취임식 있었던 거, 야,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그날? 일단 기억나죠. 네.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식을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마음으로 그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사실은 취임식 전까지 처리가 못 됐죠. 한 달이나 늦은 3월 22일에 가서야 이제 겨우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전후에서는 총리라든가 장관 후보 관련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집권 초기에 논란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초기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북한 3차 핵실험 이게 두 번째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직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번에 이제 6 내지 7킬로톤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과거 2차 핵실험은 2 내지 6킬로톤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최근엔 또 4차 핵실험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또 중단됐다가 정상화되는 그런 또 일련의 과정들도 있었죠.
이 석 달 가까운 그 밀고 당기기 끝에 다시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이게 세 번째로 이 선정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올 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 여야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 이후 이제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많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18일에 경찰이 이제 이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근데 그것이 좀 미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이제 구성을 했고 6월 11일에 검찰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국정원법 위반, 특히 그 선거법 위반 부분이 포함이 돼서 기소가 이루어졌죠. 예. 네 번째 뉴스는 저도 짐작을 못 하겠는데 어떤 겁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예, 그 사건을 네 번째 사건으로 꼽았군요. 네. 예.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제 5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순방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중간에 이제 발생한 건데 대통령 수행단에서 발생한 아마 이 최초의 대형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예. 여겨져요. 여성 인턴을 이제 성추행한 이제 그런 그 사건이었고, 미국 검찰에서 뭐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 이것 때문에 한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뭐 현재는 이제 검찰 결정만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이 새 정부의 그 이미지, 특히 그 인사와 관련한 그 논란이 재현되기도 했었죠. 그때. 네, 저희도 이 한밤중에 터진 사건에 대해서 이 아침에 다른 이제 인터뷰를 제치고 이 문제로 또 기자들과 인터뷰한 기억이 생생하군요. 네. 예, 다섯 번째 뉴스는 어떤 거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입니다. 예, NLL 회의록 공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이었습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이제 했죠. 예. 그 직후에 이제 그 발췌본이 이제 공개가 또 함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24일 날 국정원이 그 대화록 전문을 이제 전격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 적석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야 간에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야가 이제 합의하에 사실은 이제 이 대화록 그 소재 확인에 나서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있다 없다 논란을 이제 빚다가 국가기록원에 이제 최종 확인하기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7월 22일에 그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일단 손을 떠나서 그 검찰 수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일에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결과 내용은 불구속 기소 상태죠. 네, 예.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는 또 여야의 시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 여당 그렇죠. 쪽에서는 이 노무현 정권에서 NLL을 포기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갔고, 야당 쪽에서는 NLL 회의록을 대선에 유출해서 이걸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방이 벌어졌죠. 또 이게 뭐 사초 실종이냐, 예. 뭐 아니면 그냥 미의관이냐 이런 것도 논란이기도 했었죠. 올해 또 유난히 이 종북 논란이 많았는데 이석기 맞습니다. 의원 내라는 사건, 예, 이걸 여섯 번째로 꼽았군요. 예, 제가 좀 시계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략. 예. 예.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서 사전구속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전면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9월 26일에 이제 검찰이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관련자들 재판에 이제 회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일부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제 첫 공판이 이제 시작이 돼서 현재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아시다시피. 예, 그렇군요. 또 그 뒤에 사건은 일곱 번째는 어떤 겁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과 예. 외압 논란 부분입니다. 9월 6일에 이제 한 일간지가 혼외 아들을 숨겼다 이렇게 예, 보도가. 조선일보 특종이라고 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8일에 이제 최 전 청장 그 사표 청와대가 이제 수리를 했고 그 배우설이 불거져서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예. 청와대 조호영 전 그 행정관 관련이 이제 확인이 되긴 했는데 과연 밑선까지 개입됐느냐 그 여부는 여전히 지금 아직 미확인 상태. 예, 고위공직자의 혼외 자녀 사건이 예, 진보 보수 진영 싸움으로 번진 예,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다음 뉴스는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예, 차지제 선포. 예. 네, 우리의 그 카디즈 확대가 예. 되겠습니다. 11월 23일이었죠. 중국이 이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했고, 우리 정부가 12월 1일에 국가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 2호도 포함한 그 카디즈 확대한 잠정 마련을 하고 8일 예. 62년 만에 그 확대 선포를 한 겁니다. 예, 9번째 사건은 북한 장성택 침입 사건. 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사건은 또 비워놓으셨네요. 네, 비워놨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예. 예, 이종훈 박사님 참 이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예, 한 사건을 일부러 비워놓겠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밤사이 들어온 직후선 소식 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계령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유럽연합과 협정 문제로 혼란에 휩싸였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진중이 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통큰 선물을 했다면서요? 네, 러시아가 EU 유럽연합과의 통합 과정을 보류한 우크라이나에게 통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천연가스 공급가를 기존의 3분의 2로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국채 150억 달러를 매입해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성격을 띤 연합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푸틴은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관세 동맹 가입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지원의 순수성을 강조했는데요. 푸틴은 지난 연례 국정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관세 동맹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EU로의 통합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야권은 옛 소련권 관세 동맹 참여에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 3주째 계속되어 온 소요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일본 뉴스가 어제 또 우리 속을 끓게 만들었는데 아베 신조가 이 새로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홍보가 아니라 이제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방안을 내놨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공영방송인 NHK의 국제방송을 통해서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그런 제언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누카가 후쿠시로 위원장은 이날 제언서를 제출한 뒤에 우리의 정통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호소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NH 국제방송을 활용해서 일본의 주장뿐 아니라 외국의 주장도 넣어서 어느 쪽이 옳은지 얘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독도와 센카쿠 주변의 일기예보를 방송에 포함하는 것 등이 제언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카가 위원장은 이것이 혹시 정부의 NH에 대한 개입 압력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나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명위원회는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호칭이죠. 독도와 센카쿠를 학습 지도 요령에 명기해서 관계국 주장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올바른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예, 아베 신조가 등장한 이후에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공격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군요. 이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소동이 이르는데 알아보니까 한인 학생이 거짓말 신고로 밝혀져서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됐죠?
네, 지난 16일 오전 하버드대 경찰과 교직원들에게 캠퍼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는데요. 4개 건물 중에 2개 설치돼 있으니 빨리 찾아보라. 이런 협박 때문에 경찰 병력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한 7시간쯤 후에 학교가 정상화됐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익명으로 전달된 이 이메일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가 이 대학 2학년 학생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당일 예정됐던 기말고사를 치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김 씨는 강의실에 출석만 하고 시험은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되고 25만 달러의 벌금도 내게 됩니다. 서울 출신인 김 씨는 워싱턴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하버드대에 입학해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1년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청와대는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자평하면서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어 보이도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대신에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파괴, 공약 파기, 민생 파탄의 1년이었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제 출발사 아침에서는 양 진영의 대표적 논객 두 분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큰 목소리는 김만음 원장이었습니다. 예, 우선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죠.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2일까지 성인 12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 부정적 평가는 35%로 나왔습니다. 두 분께서 박 대통령 1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만음 원장님. 지금 제주도를 먼저 소개하셨으니까 지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예. 얘기하다시피 어쨌든 간에 계속 중후반에 올해 중후반 계속 50%대를 유지해오고 있죠. 한때 초반 인사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40%까지 쳐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유지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금 가호라든가 뭘 시정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돼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초반에 새 정부가 보여줄 뭔가 조금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집권하는 과정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했던 점들 또 걱정이 되는 점을 보완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던 점들 봤을 때 우려가 되는 점은 그대로 1년 동안 재현이 됐지만은 시정하고 뭔가 바꿔보겠다 했던 점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던 1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일단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김 원장께서도 혹평을 하시는군요. 예, 홍성글 교수님. 네, 정부조직법 개편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파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가 좀 있었고
뭐 북한의 미사일 그 핵실험이죠. 핵실험과 또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밖에도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불복이 좀 그 부정선거 논란과 더불어서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됐고 NLL 대화록 문제 또 일반적으로 볼 때 대화와 포용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어느 정권보다도 그 대선 이후에도 대선 분위기가 1년간 계속된 그런 정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야권이나 혹은 이 다른 그 시민단 사회단체가 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그 대선 개입 의혹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아주 유례 없는 지금 1년을 보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대북관계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성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다만 정기국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야권을 포용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시키는 데는 좀 미흡한 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또 홍 교수님은 외교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 포용 설득 부분은 미진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들 이걸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 국민 행복의 중심을 둔 정책 추진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어 보여도 이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닿는 게 없다. 어느 언론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와 닿는 게 없다. 실제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 점에 있어서 그 두 분 의견을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김만원 원장님.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앞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니까 그때 두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적어도 올해의 경우에는 이게 좀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새 아까 제가 안녕하십니까 했습니다만은 행복 중심으로 국민 행복 중심을 뒀다라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그러겠느냐. 또 사대학 근절에서 우리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가다고 했을 때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느냐라고 하기에 체감하기에는 당장은 어려운 문제들이니까요. 이것은 조금 시간을 정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1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시적인 무슨 정책적인 효과보다는 뭔가 분위기, 국정운영 방식, 리더십 이런 것을 체감하게 되는 그런 1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경제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장 1년 내에 좀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좀 봐지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새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 국민들의 뭔가 이렇게 기운을 같이 모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했나? 아니면은 그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 점을 그 초반에 지적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소통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집권 1년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방식 이런 뭔가 흐름 이쪽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반대쪽 특히 반대쪽에 대한 절벽 같은 느낌 단절의 느낌을 좀 줬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 예, 이런 뜻이군요. 예, 홍 박사님?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느끼려면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일자리를 뭐 많이 창출을 한다거나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돼서 우리 경제가 뭐 무역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분위기가 그야말로 업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윗목까지 그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려면 1년은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경제의 어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 특히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제야 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이 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나열도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뭐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을 해서 특히 이 가정주부들이죠. 많이 좀 복귀를 하고 있고요. 이 뭐 4대학 근절 같은 것들은 뭐 청와대 얘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 성과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성과 자체는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예, 역시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면 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겠죠. 와닿는 게 없다는 것은 그 점이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그 광고 한 몇 개만 듣고 2부에서 다시 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사침 특집자담 당선 1년 직군 360을 어떻게 볼 것인가 1부였습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1부에 이어서 특집자담으로 당선 1년 직권 365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과학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죠. 이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평가가 비교적 좋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우리가 외교 순위를 바꿨잖아요. 미일 중에서 미중일로 바꿨거든요. 우선 그 점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외교 순서 바꾼 데 대해서는 김한원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는 순서 정도가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지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어떤 쪽이든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본의 유상 자체 변동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아직도 새롭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특히 집권 초에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실용적이고 뭔가 뜻을 모를 것 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경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가지고 그랬었다고 봐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방공 식별구역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상당히 직접적인 이렇게 뭔가 서로 경쟁, 대립하는 양상을 보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북한 문제 처리에 좀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그 점에 봤을 때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 문제 처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득표 요인이 될 것인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것이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문제, 여기 일본의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국익을 어떤 방향에서 돌출해낼 것인가 쉽지 않은 과제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새로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더 길게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중국이 과거와는 이제 태도를 바꾼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또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조금 차이는 있겠죠. 홍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 또 대북 관계 문제는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시각에서만 보면 이건 이해가 어렵다. 지금 한일 관계에 냉각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이 우경화를 단순한 과거의 일본의 우경화 세력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차원
차원의 문제다. 미국이 그야말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문제 혹은 지역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전략 속에서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변경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도 이 동북아 세력 균형의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전통적인 한미 방위 조약의 그 우방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이 경제적인 관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우경화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냉각 관계가 지금 상당 기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일 양국에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있는 게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잘 펼쳐 나가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국민들이 이렇게 성과를 있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북 관계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야말로 정상화된 이후에 가장 이 소위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움직인 북한을 상대한 유일한 지금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다. 이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홍 교수님께서 북한 문제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전쟁 위협 3월달에 전쟁 위협이 시작됐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중단됐고 그 다음에 또 정상화 지금 됐습니다. 김한임 교수님께서도 짧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대북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네, 대북 정책 초기에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연 어떤 과제도 처리할 것인가?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그동안에 전반기 때에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동시에 작동했다면은 이후에도 그렇게 간단치만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국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또 대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서 보충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특히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지금 장성택 사건 이후에 지금 북한이 굉장한 급변 사태를 맞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전히 우리가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 원칙 하에 남북 관계를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2년차의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대통령께서 이 5차례 해외 방문했죠. 예, 거기는 G20 회의까지 이제 있는데 국빈 방문이 중국과 영국 두 분이 있었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 30차례 정도의 이 총 정상 외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0차례가 돼요. 예, 성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몇 문제 김한임 교수님? 네, 되게 정상 외교라든가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한 사건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도 가장 좋은 성과를 자평하라고 했을 때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정도였으니까요.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적인 활동은 구체적인 서로 이해관계를 두고 좀 다툼 있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보다는 초기에 서로 인사치레하는 그런 형식상에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매끄럽게 갔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꺼냈지만 당장 미국과 일본 또 중국 이 문제가 겹쳤을 때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과제 등을 봤을 때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외교적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새해부터의 과제라고 봐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특별한 이해관계 충돌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중국 이 취임 첫 해고 사실상 정상 외교의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영어, 중국어, 불어 등등 외국어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이면서 역대 어느 정상들보다도 가까이 해당국의 국민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소위 국제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성과가 아무래도 서서히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제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혹평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카디스 문제 이런 것들도 이러한 정상 외교의 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아주 이어도라든가 홍도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저는 아주 적어도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1년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이 외국 순방에서 영어 연설, 중국어 연설, 불어 연설을 다 했더군요. 네. 예, 만약에 독일어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아마 독일에도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농담이 이제 언론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의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이 다양한 외교, 그러니까 그 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의 외교적 뭐라 그럴까요?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치마를 거의 안 입으시다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치마를 입고 했죠. 예. 국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똑같이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요. 예, 글쎄, 그런 지적이 또 진보 쪽 언론에서 한번 사설에까지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한자 넉자로 얘기하면 외화내빈 같은 경우. 외화내빈. 그건 좀 우스갯소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청와대가 이제 인사 관련해서 혹평을 많이 듣습니다. 예,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무엇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 인사 문제를 거론을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인사 문제 총평을 우선 한 30초씩 좀 짧게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김한영 원장님.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통해서 대탕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대탕평의 분위기를 인사 정책에서 좀 넣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내각 정도라면 국가 통합이라든가 정무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전문성만 가지고 얘기했고 왜 그 사람을 발탁했는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 라인 무슨 라인 이런 식이 나와서 인사에 대한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한 그런 인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성글 교수님. 예, 전반적으로 보면요 국민의 평가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과연 그렇다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성 위주로 했는데 대국민 설득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니면 둘 다 겹치든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청와대가 국민들을 공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인사 정책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전문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경우는 혹평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김기춘 씨가 등장을 하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하필이면 오비락이라고 해야 할지 전부 다 PK 라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안 정국이 펼쳐졌다. 이런 이제 반대편으로부터 공개까지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영 원장님? 저는 그런 조금 느낌을 줄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네 사람 그렇게 굳이 경남 서부 쪽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를 두고 정말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러는 거였었는데요. 저는 장관 또 국무위원을 구성할 정도의 자리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한 책임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유로 설명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공안하고 관련된 사안들이 줄줄이 터지다 보니까 인사 문제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성글 교수님? 가능하다면 지역적인 그런 균형이나 안배를 고려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정 라인 중에 특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추천된 사람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또 PK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우연과 이런 것이 결합이 됐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안 정국이
정국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그 싸잡아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공안 정국이 되면 그만한 될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공안 통이기 때문에 공안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이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균형이나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당은 그 박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제 그런데 청와대 이정인 수석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꾸 불통이다 하는데 우리야말로 소통 잘하는 이제 정부라는 거죠. 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물러나라고 하는데 이 물러나야만 소통 잘하는 것이냐. 하야하지 않는 것이 불통인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한 30초, 김만훈 문장님. 저는 그 이정현 수석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어제 그런 발언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봅니다. 소통 불통의 문제는 본인이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왜 반대쪽에서는 불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줬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저는 그 대선 문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끈 중요한 배경 속에서는 추가적인 의혹이 있는 추가 기소가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속에서 뭔가 절벽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사퇴 논란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 세게 나오면 반박하는 이게 반복된 양상이고 이게 대표적인 용어로 불통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 점이 있긴 있었죠. 홍성걸 교수님. 예, 그 불통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야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통 얘기를 할 때의 불통의 핵심은 뭐냐? 왜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라면 사실은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여당은 이런 겁니다. 들어주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 다르고 한 것을 이제 그 대통령도 또는 여당도 이것을 자꾸 소통을 해서 뭐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뭔가 합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둘이 다 지금 같이 겹쳐서 저는 불통이라고 하는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불통이라면 역시 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컸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NLL 회의록 이 문제가 있었겠죠. 이런 것이 또 불통이라는 문제를 야기한 큰 원인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 또 한 30초씩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NLL 회의록과 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두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훈 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것을 대선 때는 상대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은 대선 이후에 국가 운영의 책임자가 됐던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여당에서 들고 나왔던 것은 문제가 컸다라고 봐지고요. 마찬가지로 대응 양식 그걸 가지고 까보자 해가지고 문제를 확산시켰던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홍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건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당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따지긴 따져야겠지만은 어느 순간 계속 책임이 응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혼자 야당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맞지. 끝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무기력한 느낌을 주고 확산시켰던 것에 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NLL 대화록 문제는요. 그 대선 과정에서 정문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좀 확산이 됐지만 사실은 이번 금년에 들어와서 집권 후에 제기가 된 것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먼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야당에 의해서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중간에 남재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NLL 대화록 문제만큼은 이게 그 여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야당이 그 전개 과정에서 좀 실책이 있었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하고 다를 수 있으니 이걸 열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그리고 또 열어봤더니 원본이 없다는 거 이런 문제가 전부 다 그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공허한 얘기였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해도 1시간이 부족할 텐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제 분야 이걸 한번 꼭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경제 활성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복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고
이 빚을 계속 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이 정부도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우선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 이 논란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만원 원장님? 네, 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방침이 들어가야겠죠. 예. 그건 넣은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돼야 될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 시절에 경제 활성화를 가지고 내가 집권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대통합하고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경제 활성화이긴 하지만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까? 정부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으로 경제 활성화는 들어가야겠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주목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승길 교수님. 네, 그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교수가요. 그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머리가 뭐냐면 누구든지 뭐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경제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없는 분배는 이건 공허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내용이 워낙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모든 것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재분배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장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상황 논리를 벗어나서 그냥 경제민주화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되는데 남은 4년 동안 이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예, 두 분이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20초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원 원장님.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기대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라고 뭔가 우려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갈 것이다. 미래로 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또 국민의 반대쪽 다른 반쪽에서는 오히려 상당수의 한 20년 전, 30년 전의 과거를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후보 시절에 했던 구호와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내년 2014년부터 새로 국정으로 임했으면 생각입니다. 후보 시절의 대표적인 구호가 무엇이죠? 대통합과 정치 쇄신과 경제 민주화 복지. 예, 그렇군요. 그랬죠. 예. 예. 무슨 대통합부터 딱 나오시는군요. 예. 그래 정치 쇄신. 예, 홍승글 교수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대단히 지금 위험합니다. 급변 예. 사태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철저히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그 사회적 이익 집단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고 예. 그것을 또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연장선상입니다만 정치권에서 소위 그 원칙과 법에 따라서 지금 그 이 모든 국정을 해 나가시는데 그거 당연하죠. 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 이런 걸 통해서 가봅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예술이거든요. 타협입니다. 그래서 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 정치가 해결될 수는 없다. 야권을 모두 포용하는 그래서 합의를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대 홍승글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진 특집으로 마련한 예, 당선 1년 집권 365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전원책의 출발사진 2부였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